절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도 원칙과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만 지정학적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는 것은 둘 다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오늘의 항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상대에 대한 전략입니다. 혹시 미국인 배척법 이런 법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1882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법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철도와 광산에서 저임금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인 노동자들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어서 제정된 법으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양국의 동맹으로서 폐지된 사실 인종차별적인 정책의 상징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다르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 중 두 나라는 과거의 어떤 강대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큽니다. 구소련은 경제 규모 면에서 전혀 미국의 상대가 되지도 못했었고 영국이나 독일도 그랬습니다. 마오쩌둥하고 시진핑을 모두 만나고 100세가 넘어서 사망한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사망하기 몇 해 전부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전략 없이 출발한 가장 큰 그런 전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사실 당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양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다루던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고 외교관이던 헨리 키신저가 미국이 전략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미국의 목표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소련처럼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는 달리 양 국가의 주요 부서는 여전히 자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도 또 국무원도 국무부 장관도 그리고 국방 책임자들도 자주 오가면서 대면하고 소통을 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1위를 넘보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관세라든가 반도체 등 기술, 하이테크 기술의 봉쇄 등 이런 조치들이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늦추려는 의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보이듯이 미국을 단결시키는 유일한 키워드는 오직 Stop China입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교수님하고 또 전 연준의 의장인 폴 워커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 등의 미국의 석학들, 지도자들은 미국 사회의 분열이 더 큰 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미국이 이미 상위 1%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공공정책이 결정되는 플루토크라시, 즉 금권정치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과 또 유엔 대사를 지낸 키쇼 마부바니 교수는 폭스뉴스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앵글로색스 미디어들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뉴스로 미국의 보통 국민들 상당수가 중국인들은 아직도 교화소에 감금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미국 상원 등의 지배계층이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이것이야말로 소련과 완전히 다른 중국과의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진짜로 상대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이 아니라 4,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 문명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중국 이해보다 중국의 미국의 이해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은 숫자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중국인 학생들이 해외,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유학했던 학생 수가 300만 명이 넘는데 그들 중에 85%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와서 곧 여러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들은 서방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방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련의 과거의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미국의 모델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후에 자체적인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1위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1위를 원하지만 미국처럼 지구촌에 짱 노릇을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하기보다는 못하는 쪽일 겁니다.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에서 생기는 국내 문제만으로도 숨이 턱에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키신저가 말한 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 없이 이 싸움을 시작했다면 반대로 상대적인 약자인 중국은 대미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대답은 있다입니다. 만약 중국이 전략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훨씬 더 빨리 어려워졌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두 번째 소련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의 붕괴 이유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련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약점 때문에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략가라고 하는 조지 캐넌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의 결과는 무기나 군대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더 강한 내적인 활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소련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번영했고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의 판단착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국민의 교육과 또 경제의 성장에는 진심입니다. 두 번째로 소련의 붕괴는 비화폐화, 즉 배급 시스템의 붕괴 이외에도 미국이 소련을 철저히 봉쇄하였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양 끝에 있는 서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을 그 봉쇄에 성공적으로 동참시켰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런 봉쇄를 막기 위한 전략을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는 서남아시아의 경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67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분명한 것은 친미, 친서방의 노선에 따라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련과 중국은 아세안이 친미 조직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세안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서구의 나라도 아세안 국가의 자유무역 협정을 제안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처음으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러니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계산된 장기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이 아세안의 자유무역 협정을 제안한 2000년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4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그때 1350억 달러였습니다. 즉 그 시절에 아세안에게 있어서 중국은 미국의 30%도 안 되는 그런 무역 당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 이 수치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3배가 증가한 약 4천억 달러까지 갔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은 24배가 늘어난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비교 불가능한 최대의 교역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돈의 유혹에서 만약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동참하라고 아세안 국가에 요구한다면 과연 그 중에서 몇 개나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련으로부터 파악한 그 봉쇄와 관련된 중국의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의 사례는 많은 언론들이 한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1대1로입니다. 이 일로, 그 길을 따라서 또는 그 벨트 주변의 국가들도 사실 철도, 도로 등의 사회 인프라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언론들의 보도대로 중국이 부채를 강제로 엮어서 상환 능력이 없는 그들의 인프라를 결국은 취하는 그런 눈앞의 이익을 보기만 하고 장기적인 전략 없이 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어찌 보면 좀 단편적인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세안과 똑같이 먼 훗날에 대비하는 장기 전략과 단기적인 경제적인 필요 또 내부의 과잉 생산성을 밖으로 빼려고 했던 그런 전략적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략적인 의도와 배경을 아느냐 모르냐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중국은 미국의 핵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개방이나 금융 등 모든 정책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는 또 훨씬 더 독립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경외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뛰어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펼칠 때에도 미국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계화를 추구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혁신을 잘하는 미국과 제조를 잘하는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던 2018년 그 이전의 세상은 경제학 원론의 비교 우위가 대한민국에 어떤 기회 그리고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저희는 실제 금융 또는 실제 경제에서 그것을 느꼈고 또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지정학이라는 것이 경제학 원론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 돈까지 끌어다가 제조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중국은 소비에 쓸 돈을 끌어다가 혁신에 퍼부어야 합니다. 이것은 밀월 관계가 끝난 이 둘에게 청구되고 있는 막대한 이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그 위자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정학적인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도 원칙과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만 지정학적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에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거나 또는 다른 한쪽에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는 것은 둘 다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가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일국양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일구양제에 외발서기를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구양제의 이 시스템 속에서 양다리를 잘 걸쳐야 하며 절대로 외발서기를 해서도 안 되며 양쪽의 장단에 맞추다가 스텝이 꼬여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